여러분들께서는 지금부터 코리안 채널 TV와 함께 하십니다. 이 방송은 타임워너 케이블 TV를 통해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근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께서는 새로운 소식 그리고 화제의 인물들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영욱입니다. 지난번 끝난 육자회담에서 가장 핵심이 되었던 문제가 바로 영변에 있는 핵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어정쩡하게 끝나는 바람에 우리들은 지금까지도 그 실체가 과연 무엇인지에 관해서 지금도 아리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석학이신 이한범 박사님을 모시고 과연 영변 핵시설의 실체는 무엇이냐라는 것에 관해서 함께 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영변의 핵시설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여기에 관해서 그렇게 잘 알려진 것이 없었습니다. 좀 일목요연하게 좀 부탁드리고요. 62억 이 세계 인구를 긴장시키고 있고 국제 권력의 핵심적 위험으로 떠오르고 있는 영변 핵 문제는 핵 문제에 대한 실체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시는 앵커이신 우리 나 선생이나 제가 학교에 다닐 때 그 가난해서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친구들하고 놀아먹고 그 풀 뜯어서 낭만을 얘기하고 했던 그 시절에 우리 민족이 자랑하는 시인 김소월이 쓴 시가 있습니다. 진달래꽃이라는 그 시가 있는데 그 시는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라 뿌리 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풀이 밟고 가시옵소서. 했던 시를 제가 읊으면은 제 친구는 그 다음 절을 읊고 하면서 낭만을 즐기면서 우리 조국 산하의 아름다운 강산을, 사랑을, 낭만을, 정을, 민족의 정기를 얘기했던 상징적 산이 소위 영변의 약산올시다. 그 약산이 지금은 세계를 위협하고 세계 무기 체제의 제일 무서운 동산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또 혹시 카피를 가지고 조국에서 보시는 천만 이산가족 동포 여러분들이나 이 영변의 낭만을 생각했다가는 우리는 북한 문제하고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왜 그런가? 영변의 핵체제는요, 김정일이 지휘하는 모든 무기 체제 시스템을 컨트롤하는 노동당의 그 안전부하고 인민보위부하고 또 군사 전력을 컨트롤하는 외무성하고가 합작으로 해서 평양대학교 내에다가 핵 연구시설센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위장을 하기를 어떻게 위장을 했냐면은 영변의 동산 밑에 지하실을 구축해가지고서 평양대학교 핵 물리 화학 실험 연구실처럼 위장을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핵 실험 물리학 연구소를 만들어가지고 영변의 지하실마다 예컨대 101연구소, 102연구소, 103연구소 이런 식으로 연구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핵과 무기, 병기, 심지어는 101연구소에서는 인체, 정치범을 데려다가 인체에 어떻게 영향을 줘야지 살상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소위 그 잔인한 방법에 살상 살해 무기까지도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영변올시다. 이 영변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까지
이 쇼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문제, 우리 국가의 문제를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만 다음 대선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통일 문제를 연구할 수가 있고 대통령은 어떤 인물이어야 되고 국가는 어떤 국가가 되어야 되겠는가 하는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진실을 제가 이 텔레비를 통해서 다 말씀을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이 이제는 볼 수 없는 그 험악한 산 지하실 속엔 말이죠. 박천 분원이라는 그 영변 근처에 있는 박천이라는 데가 있는데 우라늄을 가공 처리해 가지고서 가공 처리된 우라늄의 부품을 각 핵 관련 무기 제조창에다가 그 원료를 좀 공급하는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옆에는 평산이라는 소위 우라늄 강산이 있는데 그 평산 우라늄 강산에는 완전히 무슨 산업시설처럼 위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첩보기가 아무리 촬영을 하려고 가서 노력을 했지만 촬영하는데 실패를 했기 때문에 발견하는데 아주 어려움을 겪었던 겁니다. 그래서 연료 제작 공장에다가 우라늄 공장까지를 시설하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영변의 지하 핵 시설이야말로 이게 이제 앵커께서도 늘 저한테 지적을 해주십니다만은 이 핵이라는 거는 한 번 딱 만들면 말이죠. 그걸 시뮬레이션화 해놓으면은 업그레이드 하는 기초로 쓰이기 때문에 영원히 파기를 할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핵이 지금 세계에 도미노 현상처럼 퍼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네. 이래서 영변의 방사능 화학 연구소가 평양대학의 무슨 연구물을 연구하는 시설처럼 위장이 되어 있지만은 거기에서 소위 13,800km를 능가하는 ICBM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개발해낸 말하자면 원초지고 네. 지금도 그곳에서는 그 지하에 아방궁 같은 시설을 완료해 놓고서 수많은 세계 석학의 연구진을 두뇌 집단을 모아가지고서 더 좋은 무기 생산에 지금 여념이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왜 지금까지 이거를 국민들에게 알려주지도 않았고 언론에 공개도 하지 않았고 했는가? 이거는 정권 안보를 위한 그들의 음모 때문에 이랬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 5월 지금 2007년의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우리 국가의 체제나 운명이 새로운 21세기의 명운을 트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 모든 걸 밝혀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해야 된다. 해서 영변의 이 과정을 제가 지금 시설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 실제로 이 영변이 가동된 게 언제부터냐? 이거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1973년도에 김정일은 스커트 B 미사일 부대를 창설시켜 가지고 미사일 제조를 명령을 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76년에 소위 미사일을 받아서 만드는 체제에 대해서 전 세계는 북한은 도저히 만들 수가 없고 불가능한 무능의 나라, 바보의 나라, 미개발의 나라, 마치 저 아프리카의 우간다처럼 저개발 국가로만 판단을 했지 그네들의 두뇌 가지고 이걸 만들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오산이었습니다. 애각께서 아시다시피 에집트가 제4차 중동전 당시에 네네. 북한에게 조종사와 그 비행기를 요청을 해가지고 조종사와 그 비행단들이 에집트에 가서 4차 중동 전쟁을 도와준 일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간 사람들이 300명인데 네네. 이 사람들은 월남 전쟁에서 네. 월남 전쟁에 파견돼 가지고 미국의 전투기를 떨어뜨렸던 아주 정예부대
로 훈련되어진 북한의 특수요원 노릇이다. 이래서 에집트가 전쟁이 끝나고 북한이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 이래가지고서 소련제 스카두 미사일을 우리가 이게 선물하겠다 해가지고 선물을 했는데 그걸 분해해가지고 연구하고 해서 자기들 기술로 개발 안 되는 건 독일 기술자, 소련 기술자, 중국 기술자로 불러다가 또 연구를 해가지고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1988년 아주 그 세계가 깜짝 놀라는 이란에 스커드 미사일을 수출하는 소위 미사일 수출국가가 됐습니다. 이래서 이란은 그걸 가지고서 북한의 미사일 가지고 수백 발을 이락에 쏴대면서 소위 그 중동 전쟁을 또 일으키게 되는 그 원인 제공을 하게 되는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1993년에 8월 달에 그들은 다단식 미사일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와이 앞바다, 괌 앞바다에 평양에서 쏘면은 3,000km 이상을 날아가야 되는 그 거리를 그네들은 안전하게 미사일을 안착을 시켰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1993년도에 이 다단식 미사일을 발사할 때 이북은 미국에다가 우리 이거 쏘겠습니다. 실험 발사합니다. 근데 500km짜리 실험 발사를 합니다 하고 말을 해놓고서 실제로는 2방이라고 그러는데 3발을 쐈습니다. 하나는 진짜 500km 가는 미사일을 실험을 했고 2발은 괌하고 하와이에 떨어뜨린 3,000km가 날아가는 미사일이 발사가 되고 성공을 하니까 제일 놀란 게 일본이었습니다. 괌하고 하와이를 공격을 할 수가 있는데 일본 열도쯤이야 이건 식은 죽 먹기 아니겠는가. 그럼 우리는 완전히 이북의 미사일 사정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국가 안보가 이건 도저히 위험하지 않은가 해서 그때부터 일본은 미국하고 심각하게 소위 등거리 외교를 시작하면서 핵 우산을 도쿄를 중심으로 설치하도록 요청을 하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됐고 1999년에는 ICBM을 실전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96년하고 98년 사이에 98년 8월 달에 중거리 미사일 대포동 1호를 발사했고 발사하면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대포동 2호는 13,800km 이상을 발사할 수가 있다. 네. 하고 세계에다가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 98년 2월 14일 날 김정일은 노동당 대변인을 시켜가지고서 이북은 세계 제4대 핵 강국으로 등장했다. 이거를 전 세계는 알아야 된다. 하고 방송을 했고 공식 커뮤니케이션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핵 강국이 어디냐? 미국, 중국, 소련, 그리고 북한이 네 번째로 제일 무서운 10,000km 이상을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가진 핵강국이다 하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군사체제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거를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 서거하셨는데 네. 이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이 이북의 핵개발 프로세스에 상당히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죠? 이북의 핵개발이 이렇게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미국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겠고 우리 스스로 국토를 지키지 않으면은 국토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문제가 발생된다는 걸 깨닫고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도 미국은 너무 감시를 심하니까 인도, 영국, 독일 등지를 통해서 필요한 부품 구입을 했고 그리고 연구를 지시를 해가지고 거의 90% 상황까지 완성된 단계에서 그런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다. 그거는 왜 어떤 국제 세력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하고 나올 수 있는 얘기일 것이다.
그래서 북한의 핵 체제라는 거,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이 피던 그 언덕 위에 지금 핵꽃이 피어가지고서 미국이 그렇게 무시하고 악의 축이라고 불렀던 소위 이북의 영변은 지금 어떤 나라, 어떤 국가, 어떤 체제도 어떤 무기 시스템도 대항하기에 어려운 지하 핵 기지화 되어 있는 현실이라는 것. 2007년 5월 이 시간에도 그들은 그 지하실에서 미국하고 육자 회담 형식은 취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쉼없는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중대한 현안으로서 외교적인 어떤 특수한 틀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되고 해결해야 되고 민족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한번 박사님, 저기 뉴스위크지에 말이죠. 네. 저기 그 북한의 그 대공 미사일 네. 그리고 또 고사포 요격 체제가 지금 그 완료됐다는 그러한 기사가 나와서 또 사람을 놀라게 했는데 말이죠. 네. 그거는 어떻게 뭐 뉴스위크니까 믿을만 하겠지만 어떻습니까? 그것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지 대응할 수 있고 이걸 알아야지 타협할 수 있고 이걸 알아야지 발전에 그 대안을 세울 수가 있는 건데 네. 지금 그 뉴스위크의 보도는 하나도 틀리지 않는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장거리 다연발 로켓가 세계에서 하나도 없는 이북만 가지고 있는 이 로켓가 사정거리가 70km입니다. 근데 미국 세계 최고의 무기 강국이라는 미국이 만들어 놓은 그 로켓의 발사거리는 35km입니다. 그러니까 더블이 더 많이 나가는 특수 그 로켓 아닙니까? 요거를 우리가 지금까지 그 무시를 했고, 그 다음에 적 진지 파괴용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주포라는 특수포가 좀 앵커님의 머리하고 제 머리하고 두 개를 섞어놓은 거라고 그랬죠. 예. 그걸 발사시키면은 15분 내에 대한민국 남산 가운데 가서 비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남산은 15분 내에 산이 없어져 버리는 이런 괴력을 발휘하는 세계 최초의 적진지 파괴용 그 무기를 지금 장거리 자주포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1960년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쿠바의 캐스트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소위 그 잠수함하고 핵함을 떼가지고 뭡니까 이 쿠바의 해안선을 통해 가지고 봉쇄를 시킴으로써 쿠바를 무릎 꿇게 하고 점령한 일이 있습니다. 네네. 이걸 알고 있는 김정일은 소위 앵커님도 그 중학교가 대학 다닐 때 나바론의 요새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그럼요. 나바론의 요새 유명한 영화죠. 네. 김정일이 하도 영화를 좋아하니까 이 나바론의 요새를 보고서 연구를 해가지고 말이죠. 지금 미국 북한 전 해안선을 돌아가면서 바위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자주포, 미사일, 핵미사일을 장전해가지고 미국의 어떠한 공격이 와도 해안에서 봉쇄시킬 수 있는 이런 소위 나바론의 요새를 뛰어넘는 소위 북한 요새를 지금 만들어 놓고서 미국 순항 미사일인 토마호크나 예. 소위 그 방커바스타가 공격을 해와도 그걸 무력화시킬 수 있고 떨어뜨릴 수 있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체제를 갖췄다 하고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뉴스위키가 그런 보도를 했고요. 지금 저희 한반도에 대한 전쟁 시나리오를 걔네들은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은 전쟁이 시작돼서 30분 내에 전 남한을 불바다로 만드는 전략을 완전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또 그 가능한 그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은 소위 장거리 다연발 로켓 13,000문을 38선 북한 경납고의 지하실에 지금 숨겨놓고 언제든지 위기만 오면은 그걸 발사할 그 준비를 완료시켜 놓은 게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늘 새롭게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시다. 그러고서 그네들은 특별 미사일 부대,
그 다음에 전선 포병부대, 그 다음에 주일 미군 기지, 오키나와 기지를 겨냥한 특별 미사일 부대를 설치를 해놓고, 만약 필리핀의 클라크 공군기지에서 미군기가 공격을 해올 때 그걸 분쇄시킬 수 있는 무기체제까지도 갖춰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군사적, 무력적 상황으로부터 민족적, 평화적 상황으로의 변화를 모색을 해야 되는데, 이 모색을 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요소가 무기도 아니고 경제적 그 규모도 아니고 단 하나, 애국심을 가진, 진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기 같다는 애국심을 가진 지도자에 의해서 남북한 문제는 새로운 대화를 통한 새로운 우리의 그 21세기를 향한 발전 전략, 이게 논의되어지면은 이 문제를 해소할 수가 있는데, 현재 지금 체제,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정권 정도 가지고는 이건 어림도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운 문제다. 그러나 하늘은 우리 민족에게 그런 지도자를 반드시 보낼 거다 하는 걸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예, 알겠습니다. 네. 그저께 왜 경의선이 시험 이제 운행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좀 다분히 좀 대선을 향한 그러한 좀 냄새가 좀 나기도 하는데 말이죠. 어쨌든 여러 가지 반대 급부를 주고 이제 그걸 했다고 이제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의미는 어떻게 보시나요? 좋은 질문 하셨는데, 어젯밤에 제가 텔레비를 보니까 그 채널 7, 채널 3, 채널 4 전 미국 방송이 경의선 개통되는 그 보도를 하는 걸 현장에서 제가 텔레비를 통해서 봤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나서 저는 허탈하기 그지없는 무능한 남북한의 정치그룹들에게 실망을 했고 또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한에서 거기까지 그 1시간 동안 갔고, 북한에서 남한에 1시간 동안 왔고, 또 그 누굽니까 이 문제를 협상시켰던 그 정동영이라는 전 통일부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이 밉다고 그래가지고서 제껴버리고 타지도 못했죠. 타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100명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거는 그걸로 끝난 단막 그것이다. 왜 정치적으로 무능한 사람들이냐? 이거는 우리 민족이 세계를 향해서 우리 민족의 고통과 아픔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우리 민족은 통일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당위성을 발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드라마를 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걸 하지도 못하고 그냥 형식적인 쇼에 그쳤다. 그걸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남한에서 올라가는 기차 맨 앞에는 노무현이라는 잘나진 못했지만 그러나 대한민국 대통령, 그가 탔어야 되고, 북한에서 오는 기차에는 김정일이 탔어야 됩니다. 언제, 왜 남과 북이 이렇게 분단이 되고 38선으로 나뉘고 쪼개졌는가? 왜? 누가 이렇게 분단을 시켜놨는가? 북에서 김정일은 나는 분단되길 원한 일이 없었다. 우리 아버지인 김일성이도 절대 분단된 조국을 원하지 않았다. 노무현도 실수에 연발을 해서 그렇지 말은 잘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선배 대통령들이나 민족이, 선조님들이 절대로 분단되길 원한 국민이 아니었고 민족이 아니었다. 누가 분단시켰는가? 그 역사적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나 노무현이는 지금 이 기차를 타고 가면서 세계를 향해서 통곡하고 싶은 심정이다. 이 기차가 바로 어딥니까? 블라디보스톡으로, 시베리아로, 레닌그라드로 연결해서 독일로, 영국으로 구라파 철도로 연결되는 바로 핵심만 된다면 세계를 도와줄 수 있는 우리가 경제 부흥을 할 텐데, 60년간 이걸 단절시켜놓은 사람들이 누군가 하고, 그네들이 전 세계 매스컴이, 일본도 독일도 영국도 미국도 전 매스컴이 나 그렇게 관심 가지고 보도할 거라고는 상상치도 못했습니다. 남북 분단 문제가 그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세계의 허리가 달랑
잘려져 버린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이번 열차를 개통을 통해서 우리의 통일의지, 민족의지, 국가의지를 발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그거마저 놓쳐버린 무능한 정권. 김정일에게 돈만 갖다 줄 게 아니고 돈 나중에 줄 테니까 외상으로라도 나중에 올라 줄 테니까 당신 타고 내려와. 나 타고 올라가고. 이랬으면은 전체 우리 국민들의 의식 속에 지금 살아있음에 대한 환희와 21세기엔 우리 민족이 꼭 하나 돼서 세계 어떤 국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쳐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건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아쉽네요. 아쉽지요. 네. 이만큼 정치적으로 수준 위달입니다. 지금. 네. 네. 아마 지금 말씀하신 건 일종의 회담이라기보다 정상들의 만남인데 그건 아마 조금 더 있다가 사용하려고 아마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더 있다가 사용할 거는요, 정치적인 사용이고 이번 기차 개통식에 둘이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는 민족적인 만남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것보다 민족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족보다 우리 국민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나깨나 원하는 소위 그 통일의 영원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는 반드시 통일되어야 된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걸 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철도 개통 이거는 일회성 효용가치밖에 없는, 그리고 언제 저게 정치적 장난에 의해서 중단해 버릴지도 모르는 별 의미 없는 행사였다. 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박사님 오늘도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수고하십시오. 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운데 해질 시간입니다. 자,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